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오늘도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동안 있었던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조사 개요 9개 항목 모두 다 얘기해 주세요. 예,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되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5.8%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심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안 해주면 저희 혼나요.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 흔히 국정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49.3%가 나왔습니다. 네. 이 수치는 올해 들어서는 가장 높은 수치고요. 부정평가는 47.9%였는데요.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수치상 이제 더 많은 거고 50%에 이제 근접해서 어쨌든 상당히 이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한 평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만족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외국에 비해서 어쨌든 대처가 낮다라고 하는 이제 외신 보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면서 아마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실제 이제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를 한 사람한테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사람에게도 이유를 물었을 때도 그것도 1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코로나 대처가 그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대응에 따른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평가가 높아지는 흐름에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워낙 이제 그 급속히 퍼지고 더군다나 이제 이 나라들이 사실 그동안 뭐 G7 국가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 사는 선진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는 이제 공공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의료 문제에 대한 민낯이 뭐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우리가 초기에 방역을 여러 가지로 좀 잘못해서 사망자라든지 또 확진자 수가 급속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 언론의 비판과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을 일단 정부가 수용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스크 문제도 조금씩 이제 해결되어 나가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이제 조금씩 상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가 그동안은 이게 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전염병 관련한 거는 여야한테 그렇게 썩 그렇게 뭐 다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큰 변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상황 자체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악화된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있으면 또 여당한테 지지를 많이 보내는 또 그런 안정희구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썩 선거에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여야가 마찬가지로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총선 글쎄요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총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보다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라든가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2.1%,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33.6%, 국민의당은 4.0%, 정의당은 3.7% 순이었습니다. 예. 특이점 같은 것들이 좀 보이나요? 이 조사에서는 어쨌든 뭐 제1, 2당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이한 것은 정의당 방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4% 선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러네요. 3.7%니까 사실은 정의당이 잘 나올 때는 두 자릿수까지 가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 계속 이제 정체 국면이 이어지다가 이제 4% 아래로 나온 이제 수치가 나와서 아마 이제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둔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또 이 바뀐 선거법 제도화에서 상당히 이제 수혜를 기대했었는데 정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 지금 비례정당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참 정치라는 거는 표를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를 갖고 정의당이 불리하다 유리하다 뭐 이야기하는 거는 뭐 아직 이릅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정의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 예를 들어서 이정미 전 대표가 단식까지 해서 어떤 면에서 이걸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네. 사실은 뭐 정의당의 비례대표가 되면 이번에 확실히 어떤 원내 교섭단체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지적을 해왔지만 이 선거법의 가장 큰 맹점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결국 여기에 야당이 먼저 선포를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여당도 결국 이제 끌려가는 거 하면서 결국 이제 본인들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1위성정당, 제2위성정당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파이가 물론 일정 정도 파이가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차지할 몫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정의당이 사실은 지난번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비례 1번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대립게임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네. 물론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은 그만두긴 했습니다만은 또 음주운전이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이 지금 악재를 좀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지역구에 사실은 정의당이 많이 지금 일단 출마를 시켰거든요. 예, 예. 문제는 이제 과연 지역구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또 비례정당 투표에서 어떤 유효면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심상정, 노회찬 이제 뭐 양대 인물이 있어서 사실 정의당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수월했던 반면에 네. 지금은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스피커가 반으로 줄어든 상황인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의당으로서는 대중성과 소수자성을 좀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과도하게 또 소수자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부각된 것들이 약간의 이제 또 지지 확장에 제약을 준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지난번 조국 장관 국면에서 그 이제 스탠스에 대해서 내부 지지층들의 다양한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지를 크게 키워나가는데 그때는 좀 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지금까지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대 정당이 특히 민주당에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정의당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이제 주게 되고 왜냐하면 진보층의 관심도 자체를 줄어들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좀 지금 약간 난국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 여론조사 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자체도 상당히 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튈지를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걱정인데. 그 이 비례 연동제 제도에 네. 대해서도 국민들이 명확히 잘 알시지 어렵거든요. 예. 어려운 상황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이제 보면 10명 중에 한 4분 정도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자세히. 정당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 워낙에 많으세요. 워낙 변경도 많이 네. 된 상황이고 그래서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정말 관심이 높은 분들 아니면은 시사본부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례위성정당 둘러싸고 거대 양당이 사실은 정치적인 구태거든요. 이런 네. 모습들은. 그런데 정치적 불만과 반감들이 폭증되지 않는 것은 아마 비례위성정당 이 시스템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명확히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고조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 걱정이 좀 있기도 한데 이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었다면서요? 예. 지난주 이제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뭐 정기조사인데 네. 이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000명 대상으로 이제 휴대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4%였는데요. 네. 한국갤럽에서 여기서 이제 무슨 조사를 했냐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본인이 감염이 우려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본인 감염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하는 응답이 무려 71%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60%도 있고 가장 높을 때는 뭐 77%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서 약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10명 중 7명이 예. 이제 자기가 감염될까 봐 걱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예. 이것이 이제 감염에 걱정이 되게 되면 당일 투표율을 생각해 보면 길게 줄을 서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옮겨오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잘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오는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높은 이 감염 우려가 높은 것이 고연령대에서 많긴 해요. 그렇죠. 60대 이상에서 많고 그러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 지지층이라든가 보수층에서 또 비율이 높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이분들을 얼마나 이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드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반면에 어쨌든 지표상에서는 고령층에 비해서는 낮지만 자녀를 둔 30, 40대 주부층도 아마 당일에 가서는 그 민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아예 경질까 봐. 예. 그래서 아마 양당 모두 여러 가지 선거 전략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지층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 총선 투표율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우리가 18대 총선 때 우리가 이 투표율이 46.1%였습니다. 18대 총선이면 2008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선거 17대 같은 경우는 60.6%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죠. 예. 반 이하로. 그러다가 19대 때는 54.2%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같은 경우는 58%로 좀 상승 국면에 있는 시점입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21대 하는데요. 물론 이게 사전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일 날 이제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고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재외투표가 있어요. 재외국민 투표가. 지금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투표소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통제가 돼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또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투표가 있고 사전투표가 또 이제 있고요. 예.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벌써 한 이제 2주 뒤면 사실은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 선거운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투표하려면.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가 되는 게 그렇죠. 시점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 일단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날 후보자 등록이 되면 예. 그 다음부터 바로 이제 선거인 명부가 4월 3일 날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투표장에 갈 경우에 만약에 열의를 일단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 투표장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혼자 들어가서 기평 이제 기봉 가지고 이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기봉을 많은 사람들이 잡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선거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 사전투표 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 네. 좀 늘려서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아마 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선거장으로 얼마나 나오실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우리 확진자가 오늘 한 60명대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또 불안감들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얼마가 될지가 사실은 여야의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에서도 지금 선관위 쪽에 좀 연결을 해서 이 투표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 좀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미래통합당 모두 이 비례정당 쪽에 관심 갖고 있고 내고 있습니다. 후보자 공천 작업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먼저 그 지역구 공천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당들 이제 지역구 후보에 대한 공천들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요. 한 40% 정도 때 이제 현역 교체율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항상 이제 공천하기 전에는 뭐 시스템 공천이다, 뭐 공정하게 하겠다, 그다음 하향식 공천을 하겠다, 뭐 등등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뭐 등등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거는데 예. 실제로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죠. 특히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보면 이 현역 교체 비율이 민주당이 한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30%가 안 되네요. 네.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 물갈이에 대한 어떤 욕구보다는 기득권을 많이 이제 보장해 준 게 아니냐.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좀 친화적인 친문이라고 소위 이야기하죠. 네. 이제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586 의원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반면에 좀 비문이라고 했던 중진들은 상당히 이제 공천 탈락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권리당원을 모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예전에 온라인 당원을 많이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한 15%에서 20%고 이게 수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쩌면 당락을 상당히 많이 좌우했던 거기에 또 현역 프리미엄, 여성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당락을 좀 바꾸는 효과가 있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래통합당 이번에 굉장히 많은 저는 현역 교체를 했어요. 예. 실제로 뭐 한 45%그 이상 정도 이제 교체를 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이 국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교체한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떤 쇄신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한테 직접 다가가지 않았다. 네. 그게 아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번 선거도 역시 여전히 20대 30대나 젊은 층 이런 것이 안 들어왔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봐요. 이거를 자꾸 밖에서 데리고 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밖에서 데리고 오면요.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뭘 했는지. 누군지도 모르고요. 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뭔가 이름이 유명하고 신선하면 데리고 와서 공천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유럽과 같이 또 이같이 정말 어떤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그 당에 들어가서 당에서 리더십을 키우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공천을 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외부 영입해온 사람한테 공천을 주다 보니 그동안 그럼 당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지역 공천에 대해서 남녀 이제 비율도 또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남성 후보들이 87%고 여성 후보는 13%밖에 안 되고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더 적은데 여성이 10.3%밖에 되지 않은 것이니까 사실 뭐 여성을 많이 제도권에 진입을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 여성들이 이렇게 주체로 참여하는 비율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 이렇게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 청년이라고 하면 20대 30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4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하죠. 정치권에서는 한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5세까지 본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은 7%, 통합당은 1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세를 청년으로 인정을 해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 30대 젊은 층들을 많이 제도권에 또 진입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았잖아요. 여성과. 근데 지금 그 얘기들은 사실은 뭐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낙제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진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번 이제 국회가 정당들이 그 의지를 충분하게 실현시키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 좀 의견 들어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 비례정당의 지금 상황이라든가 이게 또 비례정당 후보 공천은 뭐 오늘 오후에 지금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한 후에 돌아와서 좀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은 비례정당이 꽤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나온 미래한국당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된 참여하는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정당도 생겼고 그 외에도 몇 개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비례대표의 공천이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네, 목요일 날 이제 그 후보를 내야 되죠. 그러려면은 뭐 예를 들어 후보 재산 상황이나 이걸 다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목금이 후보 등록입니다. 그러면 뭐 최대한 늦춰도 금요일까지는 이제 등록을 해야 되죠. 미래한국당은 이제 뭐 단일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좀 잠시 뒤에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이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현장에 취재할 때요. 이 비례대표 명단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발표하러 계단 내려올 때도 명단이 바뀝니다. 정말 이게 알 수 없는 상황. 단상에서 발표를 하고 내려올 때 바뀌어요? 아니 처음에 발표하러 그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도 바뀌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례 순번이란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시민당입니까? 이 당이 지금 원래 4개의 정당이 지금 플랫폼으로 같이 했잖아요. 지금 뭐 가자평화당, 뭐 환경당도 가자환경당, 그다음 시대전환,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근데 문제는 지금 후보를 받아서 심사를 해보니까 예. 이 가짜자 붙은 정당에서 적합도 이제 적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서 이 두 정당은 일단 후보로는 배제를 시켰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지금 정당만 후보를 내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는 비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시민 공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윤미향 지금 정대협 간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권인숙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또 다시 모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 원래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온 이제 명단을 넣는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순번 정한 분들이 자꾸 번호를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이 정당의 어떤 가장 얼굴이 예를 들어서 앞번호인데 이거 우리 지지자들이 앞번호에 정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찍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자칫하면 열린민주당과의 경쟁 때문에 어떤 생각보다는 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네. 명단을 좀 당겨야 된다. 이 논란 때문에 원래 아침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오후로 지금 연기가 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 합류한 당의 내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후보 개개인에 대한 심사를 지금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발표가 나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 아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윤영석 대표께서는요. 그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 손혜원 이제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네.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비례정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으로 가는 표도 좀 줄어들게 하겠고 그래서 아마 전체에서는 뭐 한 석이라도 더 늘어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민주당이 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더불어 시민당에 보낸 비례의원들이 10번부터 지금은 포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열린민주당에서 정당 득표를 아주 많이 한 경우 네. 그렇게 되면 더불어도 시민당의 정당의 몫이 줄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민주당 의원 몫이 후보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포수지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원하기 전에 네. 이제 복귀할 사람들은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개원 때 아마도 이제 일당이 어디냐 이렇게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상임 뭐 위원장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예. 그런데 열린민주당으로 해서 당선된 분들이 합당을 민주당과 안 할 수가 있어요. 뭐 예,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 소속 의원들 복귀한 의원들까지 합치더라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의원들 합친 것보다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당을 놓치게 되면 국회의장을 놓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니까 지금 아마 그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그래도 민주당에서 보내는 후보들이 앞순위로 또는 중간에 공모하는 후보들이 민주당과 같이 이제 쉽게 연대하거나 뭐 민주당으로 복귀할 수도 있는 인물들을 배치하고자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좀 생길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결과들은 어쨌든 오늘 내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표심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뭐 그 진보 쪽이라든가 현재 그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 쪽에서의 각기 표심들이 양쪽으로 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울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1위성정당, 제2위성정당 이게 생기면서요. 한편으로 보면 좀 파이가 커질 수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결집도가 일단 하니까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비례정당은 정의당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강성 친문 성향이 있는 열린민주당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성향인 분들이 오히려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해가 정의당 쪽의 피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열린시민당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 민주당이 자기들이 좀 주장을 담가내기 어려운 분들은 다 열린민주당 쪽으로 갔습니다. 조국소라든지 뭐 그동안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공당으로서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의 강성 친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열린민주당을 찍어버리면
파이 전체가 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노래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도층이 그럼 이탈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권 쪽에 또 지역 투표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도 참 예. 많이 분석이 나왔잖아요. 일단 중도층이 예. 이탈할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있는 정당의 선택지가 이전 총선에 비해서는 이제 적어진 셈이에요. 왜냐하면 옅어졌군요. 국민의당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지난번에는 국민의당이 비례해서 한 26%를 득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중도적 성격이 강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 색채가 강해졌기 때문에 아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으로부터의 이탈하는 층을 어쨌든 수혜를 얻는 측면은 있겠지만 아마 민주당 쪽에서 옮겨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 끝까지 완주를 한다. 네. 그래서 박빙 지역에서는 아마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이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한국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 정말 요동쳐 버렸습니다. 진폭이 워낙에 큰 요동이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아마 이거 명단을 이제 지금 사실 새로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원래 통합당으로 영입했던 분들을 완전히 앞순위로 다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발표했던 명단에 있는 분들을 뒤쪽으로 옮기고 몇몇 분들은 완전히 이제 아예 이 당선권 밖으로 이제 배치하는 이런 지금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순서를 거치려면 이걸 이렇게 공관위가 지금 사실은 이게 후보 면접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있는 거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그 최고위원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법이 비례대표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게 바꿔놨습니다. 계단 내려올 때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가 이제 복잡해지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 자 그러면 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완전히 이제 당선권 밖으로 갔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 또 예를 들어서 의회 인물이 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하나의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 참 여야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정말 저도 이게 정치부 오랫동안 정당을 취재해 봤지만 네. 정말 이런 건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비례대표 공천 예.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예.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비례의원들이 사실 동일한 것이거든요.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동네 축구 경기 명단 바꾸듯이 이제 여야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이요. 지금 임박해가지고 우리 예, 경기 예. 한 10분 전에 막 하잖아요. 축구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도 정말 지금 제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행태는 사실 이번은 비판마다 마땅하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런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수 정당의 표를 좀 이렇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는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면은 그건 없네요. 그렇죠. 원래 이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한 나라가 지금 이제 이 독일이라든지 이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의원 정수가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니까. 예. 근데 이리 비슷한 제도가 예전에 알바니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해봤어요. 예. 그리고 위성정당 1개, 2개, 3개 다 있어봤습니다.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또다시 가져와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학자들이 이 제도 필요하다 소수정당 들어가기 필요하다 했는데 결국은 소수가 아니라 위성정당들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의석을 가지고 정말 가만히 있다가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솔직히 생기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던 사람들이 여기 합류함으로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네. 솔직히 저는 21대 국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양성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 비례대표 이 취지까지 제도까지 네. 이번 논란 때문에 축소가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번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란 뭐 예측들도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마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